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약 봉투 들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내 일상이구나 하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그냥 내려놓으신 적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가 안 아플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롭게 가꾸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진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이른을 넘기니 더 이상 채울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하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입니다. 올해 73이신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자녀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지금은 손주도 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죠. 그런데 요즘 김영수 씨는 매일이 불안합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5년째, 혈압약 먹은 지는 7년째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에 8번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약국에서 받아오는 약 봉투가 한 달에 4개씩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7알 먹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쁩니다. 큰딸은 경기도에서 직장 다니고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합니다. 명절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죠. 김영수 씨는 요즘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100세까지 산다는데 아직 30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병원 다니고 약 먹으면서 30년을 또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이후 남은 30년을 존엄하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7가지 현실적 지혜를 나눌 겁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김영수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안 됩니다. 혈압도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도 나아질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관리하세요. 약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김영수 씨는 그 말이 답답했습니다. 관리, 관리, 관리. 언제까지 관리만 하고 살아야 하나? 나을 수는 없나? 완치될 수는 없나? 처음 당뇨 진단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68세 때였죠. 회사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이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뇨입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뇨라니.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당뇨가 생기나? 처음 몇 달은 부정했습니다. 약을 먹다 말다 했습니다. 그러다 혈당이 더 올라갔습니다. 150,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합병증 옵니다.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발도 문제 생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때부터 김영수 씨는 진지하게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혈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세 되던 해에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상압이 150을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하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당뇨도 모자라 혈압까지. 한 가지 병도 힘든데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나? 약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당뇨약 3알, 혈압약 2알, 관절약 1알, 소화제 1알. 아침마다 7알을 먹었습니다. 약 먹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비슷한 또래 남자분이 앉았습니다. 그분도 약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뇨, 혈압, 전립선 비대증, 3종 세트죠 뭐. 김영수 씨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당뇨, 혈압, 무릎 관절염. 두 사람은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나 싶고, 언제까지 약 먹고 살아야 하나 싶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내 일상이구나.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게 내 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병원 가는 것도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니까 덜 힘들어요. 완치를 기대하면 실망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영수 씨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을 수 없으면 관리하면 되는 거지. 관리하면서 사는 게 내 삶이면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나만 이러나 싶어 하지 말고 이게 내 일상이라고 받아들이자. 일은 넘은 사람 중에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지.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어디 있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약 복용 시간표를 붙여놨습니다. 엑셀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출력했습니다. 아침 8시 당뇨약 2알, 혈압약 1알. 점심 12시 30분 당뇨약 1알. 저녁 6시 혈압약 1알, 관절약 1알, 소화제 1알. 이렇게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놨습니다. 혼자 사니까 깜빡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붙여놓으니까 실수가 줄었습니다.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도 표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압은 매일 아침 재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날짜, 시간, 상압, 하압을 적었습니다. 1월 2일 오전 8시, 상압 135, 하압 85. 이런 식으로 매일 적었습니다. 혈당도 일주일에 3번 재서 적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공복 혈당을 쟀습니다. 그것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병원 갈 때 그 노트를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잘 조절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칭찬이 김영수 씨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구나. 병원 예약도 달력에 미리 표시해뒀습니다. 벽에 걸어둔 큰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내과는 석 달에 한 번, 정형외과는 2달에 한 번, 안과는 1년에 한 번. 예약 날짜를 미리 적어놓고 일주일 전에 알람도 맞춰놨습니다. 깜빡하고 안 가면 다시 예약 잡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큰 병원은 예약이 한두 달씩 밀립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됐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밥을 적게 먹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공기 가득 먹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더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반찬을 더 먹었습니다. 야채 반찬 위주로 먹었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 고기는 일주일에 2~3번만 먹었습니다. 간식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과자를 자주 먹었는데 이제는 참았습니다. 과일도 너무 달지 않은 걸로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사과 반쪽, 귤 1개, 이 정도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하니까 생활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 재고, 약 먹고, 가볍게 집 앞 공원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고, 오후에는 TV 보거나 책 읽고, 저녁에는 자녀한테 문자 보내고, 일찍 자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김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매일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친구들은 건강하게 골프 다니고 등산 다니는데 나는 병원만 다니니까 비참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요. 일은 넘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 관리하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그걸 잘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혈압 재고 기록하고 약 챙겨 먹고 병원 예약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내는 게 저한테는 성취감이 돼요. 오늘도 약 잘 먹었다. 오늘도 혈압이 정상이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어서 건강은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관리가 목표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89%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들 비슷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 문제, 소화장애. 이런 것들은 완치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일어나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일상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관리를 잘하세요. 약 복용 시간 지키기,
정기검진 빠지지 않기, 혈압 혈당 기록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킵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는 건강. 그게 이른 이후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김영수 씨가 두 번째로 힘들어한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인기척이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불 켜진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슈퍼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죠. TV를 켜놓고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덜 외로울 것 같아서 하루 종일 TV를 틀어놨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봤습니다. 하지만 TV 속 사람들은 김영수 씨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녀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졌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 그냥 심심하다고 전화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딸은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전화하면 안 되고, 저녁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쁠 거고, 아들은 사업하니까 늘 바쁘다고 하고, 언제 전화해야 괜찮을까?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그냥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밥은 잘 드시고요? 김영수 씨는 항상 똑같이 답장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외롭고 심심한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 애한테 짐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김영수 씨는 항상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나 일 잘해.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먼저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또 전화 드릴게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명절 때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딸네 가족, 아들네 가족이 모였지만 김영수 씨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딸과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사위와 아들은 TV 보거나 골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시끌벅적했는데 돌아오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대비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김영수 씨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뭐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구경만 오세요.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그냥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셔도 돼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 없는데. TV만 보고 있을 거 아니면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화요일 아침 김영수 씨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작은 방이 있었고 노인분들 10명 정도 모여 계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일은 전후로 보였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김영수 어르신이세요. 다들 박수 쳐주세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색했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옆에는 박철수 어르신이세요. 박철수 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씨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옆에 앉아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사는구나. 무릎 아픈 것도, 자식 연락 안 오는 것도, 외로운 것도,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올 때 박철수 씨가 김영수 씨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 돌아가신 지 4년 됐어요. 김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는 3년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철수 씨도 당뇨가 있었고 혈압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멀리 살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처지였죠. 복지관 나오는 길에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일 이야기. 박철수 씨는 예전에 공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고생하며 자식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헤어질 때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봐요. 복지관에서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김영수 씨는 복지관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지만 그 2번이 김영수 씨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박철수 씨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복지관 끝나고 커피 마시는 게 루틴이 됐습니다. 가끔은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냉면집에 가거나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둘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전화도 가끔 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안부 묻는 전화였죠.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혈압이 좀 높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약은 잘 드세요. 저도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한테는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어서 외로움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 나눌 한 명으로 극복됩니다. 100명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나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세요. 거창한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안부 묻고 커피 한 잔 할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조금씩 채워집니다. 김영수 씨는 자녀 관계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요즘 좀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해.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해 줄 수 있겠니? 짧게라도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바쁘실까봐 조심했어요. 괜히 귀찮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매주요. 김영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빠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받을게요. 못 받으면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서로 조심하느라 이렇게 멀어졌구나. 솔직하게 말했더니 애도 편해하는구나. 그날부터 일요일 저녁 8시는 김영수 씨의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딸과의 정기 통화 시간이었죠. 일요일이 되면 김영수 씨는 7시쯤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8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은정아, 응. 이번 주는 어땠니? 딸은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큰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 작은아이가 감기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 김영수 씨도 복지관 이야기, 박철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박철수 씨랑 칼국수 먹었다는 이야기, 병원 갔더니 혈압이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 통화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김영수 씨한테는 그 10분이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다음 일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부산 올라올 때 전화해줘. 도착했다. 출발한다. 그 정도만 알려줘도 돼. 아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산 출장 갈 때마다 전화 드릴게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니까요.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었구나. 서로 조심하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니까 애들도 편해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솔직한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정기 통화를 제한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서로한테 부담이 아니라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연락이 불안을 줄입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는 짧게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짧게가 낫습니다. 김영수 씨는 경제적인 부분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3이면 100세까지 27년 남았습니다. 거의 30년이죠.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식비, 병원비, 약가, 교통비. 다 합치니까 월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5억이 넘게 필요하네. 지금 가진 돈은 아파트 매도하면 2억, 예금 5천만 원, 합쳐서 2억 5천만 원. 연금은 월 150만 원 나오니까 1년에 1,800만 원. 30년이면 5억 4천만 원. 어라, 연금만으로 생활비는 딱 맞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나이 들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70대 후반이나 80대 되면 요양병원 갈 수도 있고요. 김영수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무료 재무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진 2억 5천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비상금이에요. 병원비, 요양병원비, 급하게 목돈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이 돈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재산이 얼마 있고 어떻게 쓸 계획인지. 나중에 갑자기 돈 문제로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아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2억 원, 예금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월 지출 150만 원, 병원비 비상금으로 5천만 원 확보, 나머지 2억 원은 당분간 아파트로 보유, 필요하면 나중에 매도, 자녀들한테는 유언장 써서 반반 나눠주기. 김영수 씨는 이 내용을 자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은정아, 민수야. 아빠가 가진 재산이 이 정도야. 아파트랑 예금 합쳐서 2억 5천. 아빠가 죽으면 너희 둘이 반반 나눠 가져. 유언장 써놨어. 애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영수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 73이야.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너희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
나중에 너희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재산은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 살 거야. 100세까지 살 거야.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너희가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게.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으면 경제적 정리를 시작하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일은이면 아직 30년 남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다 계산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재산이 얼마고 어떻게 나눌 건지 유언장도 써두세요. 공증받으면 더 좋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게요. 이게 자녀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김영수 씨는 일상의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는데 그러면 오전 10시까지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고 점심을 늦게 먹게 되고 저녁도 늦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김영수 씨는 무조건 7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세수하고 면도하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울 보고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에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물 한 컵과 함께 삼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혼자니까 간단하게 먹습니다. 아침 9시에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합니다. 2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10분 정도 쉽니다.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전 10시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봅니다.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점심은 12시에 먹습니다. 국수를 끓여 먹거나 냉동 만두를 삶아 먹습니다. 간단하게 혼자 먹습니다. 점심 먹고는 낮잠을 30분 잡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듭니다. 나이 들면 낮잠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낮잠을 안 자면 오후에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30분만 잡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면 정확히 30분 후에 일어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후 1~2시쯤 됩니다. 오후에는 복지관 가는 날이면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글씨가 큰 책으로 빌려옵니다.
눈이 나빠져서 작은 글씨는 읽기 힘들거든요.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역시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녁 먹고는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9시에 끕니다. 9시 이후로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창밖을 봅니다. 일기를 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것, 오늘 감사한 것. 몇 줄 적습니다. 오늘 혈압이 정상이었다. 박철수 씨랑 통화했다. 딸한테 문자 보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늦게 자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10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기가 수월합니다. 9시간 수면이 김영수 씨한테 딱 맞았습니다. 이 루틴을 3달 정도 지켰더니 삶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뭐하지 않은 막막함이 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5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으면 매일 똑같은 루틴을 만드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자세요. 거창한 일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아침에 거울 보며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20분 산책하기,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기, 저녁 9시에 TV 끄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지탱합니다.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김영수 씨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건 나중에 의식이 없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명 치료라는 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거예요. 이런 치료를 받으면 생명은 연장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치료를 계속 받을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도 갑자기 가셨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지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어.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거부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지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줬습니다. 은정아, 민수야. 아빠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했어. 나중에 아빠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 치료하지 마. 편안하게 보내줘. 애들은 울먹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 뜻대로 할게요. 김영수 씨는 장례 방식도 미리 정했습니다.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크게 장례식 치르지 말고 조촐하게 하고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노트에 적어서 자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화장 후 수목장. 수목장 장소는 경기도 아무개 공원묘지. 아빠가 미리 알아봤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들은 처음에는 듣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게 아빠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미리 정리해두면 너희가 혼란스럽지 않잖아. 아빠 뜻을 존중해줘.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6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으면 사전 준비를 시작하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세요.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하세요.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디에 모실 건지. 자녀들과 미리 상의하세요. 유언장도 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이게 자녀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준비된 마무리가 가족한테 평화를 줍니다. 김영수 씨는 작은 즐거움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죠. 손주 사진 보기. 딸이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주면 김영수 씨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는 유치원생입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손주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도 손주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핸드폰 볼 때마다 손주 얼굴이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보냈습니다. 계좌 이체로 10,000원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딸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아빠, 애들이 할아버지 고맙다고 해요. 그 사진을 보는 게 김영수 씨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디오 듣기. 김영수 씨는 저녁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혼자 흥얼거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립습니다.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빵집에 가서 단팥빵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 빵이었지만 그게 김영수 씨한테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집에 와서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1,500원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좋았습니다. 하늘 보고 나무 보고 바람 느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웠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7번째 지혜입니다. 일은 넘어서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있습니다. 손주 사진 보며 미소 짓기, 라디오 들으며 옛날 노래 따라 부르기,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기,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 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거창한 취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용 들지 않는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김영수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7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건강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약 잘 먹고 정기검진 빠지지 않고 혈압 혈당 기록하세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악화되지 않는 건강이 목표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한 명의 진짜 친구로 극복됩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일주일에 2번만 나가세요. 비슷한 처지의 한 명과 친해지세요. 셋째, 자녀와는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정기 통화를 제한하고 외로움을 표현하세요.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외롭다고 말하세요. 넷째, 경제적 정리를 시작하세요. 남은 30년 생활비 계산하고 유언장 쓰고 자녀한테 알려주세요. 비상금은 따로 확보하세요. 다섯째, 매일 똑같은 루틴을 만드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약 먹고 산책하고 자세요. 작은 루틴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여섯째, 사전 준비를 하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고 장례 방식 정하고 자녀와 상의하세요. 준비된 마무리가 가족에게 평화를 줍니다. 일곱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손주 사진, 라디오, 좋아하는 빵, 공원 벤치.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가요?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존엄인가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재산인가요? 기억인가요? 가르침인가요? 내가 떠난 후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셋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약 복용 시간표 만들기인가요? 자녀한테 전화하기인가요? 복지관 한번 가보기인가요? 아니면 공원 산책 20분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이른 이후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이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의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관리하면서, 연결하면서, 작은 즐거움 찾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 현명하게 정리하는 것,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이른 이유를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꾸준히 매일 하세요. 그게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약 복용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이는 것, 자녀한테 정기 통화를 제한하는 것,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것, 공원을 20분 걷는 것,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요.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